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광화문 상공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저희 채널A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본 광화문 상공의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기상 상황이 많이 안 좋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스모그의 안개 플러스 황사까지 오늘 겹쳤습니다. 오중고가 겹쳐서 가시거리가 이렇게 확보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미세먼지가 더 안 좋습니다. 국제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 독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초미세먼지, 혈관을 타고 호흡기, 뇌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이 초미세먼지의 중금속 독성 물질들이 10년 후, 20년 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몸에서 어떤 염증 이상 반응을 보일지 아직까지 나온 결과가 없습니다. 우려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됩니다. 미세먼지 30% 이상 줄이겠다던 대통령의 공약,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아일보입니다. 특히 아기를 둔 엄마들이 주말에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봄이 왔는데도 카페, 백화점, 마트, 실내 공간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들 방문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그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했더니 카페 내부가 오히려 바깥보다 더 나쁜 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 그리고 청정섬 제주도 오늘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5일 연속해서 계속 미세먼지 비상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긴급 재난 문자. 새벽, 밤 늦은 시각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삑삑 울려대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는 문자 보내는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나흘 후에도 미국이 제시했다는 빅딜 카드에 대해서 깜깜이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한미 간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빅딜 카드,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담 직전에 볼턴이 한국 방문을 취소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렬 당일엔 청와대가 결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도 북한도 아무도 청와대한테 말해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어제 NSC에서 영변 핵 폐기 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될 것이다 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에서 이 발언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핵화를 두고 그리고 영변을 두고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첨예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무엇이냐? 강선이 아닐 것이다 라는 관측은 많았는데 오늘 중앙일보 1면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곳은 분강이라는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 영변 외의 핵시설로 지목했던 그곳, 바로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변 단지의 북서쪽 외곽에 있는 이 분강이라는 곳입니다. 이 분강에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지하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분강을 딱 짚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분강은 어디이고 미국이 도대체 이 분강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유총에서 폐원까지 검토한다면서 개학 연기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어제 그 소식 보도해드리고 현장까지 연결해드렸는데
결국 한유총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개학 연기 철회하겠다. 성난 학부모들의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학을 연기하겠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결국 명분 없는 개학 연기를 한유총은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주중대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선 정 실장을 임명했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 여권 내에서조차 외교 경력이 전무한 장하성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이거 돌려막아도 너무 돌려막은 거 아니냐. 지나친 회전문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장하성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야권의 비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오늘의 합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 미세먼지 속에서, 초미세먼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입학 시즌인데 이 아이 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 어린 남자 소녀는 입학식이 꽤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크게 입을 벌리면서 입학식 졸려요. 하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하품하는 아이들 보면 야, 하품하지 말고 얘야 좀 집중하라 라고 애정어린 쓴소리를 할 법도 한데 요즘 미세먼지에다 더군다나 출산율까지 영면대로 떨어진 거 보면 이 하품하는 아이들조차 귀합니다. 이런 귀한 우리 아이들을 이 미세먼지 속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오늘 또 한 번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졸지쿠쇼의 전담 변호사, 꽃중년 김광선 변호사님, 그리고 이번 한유총 사태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성생 우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베테랑 채널A 기자 박소연 기자, 도지쿠쇼의 시그니처 김배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탑뉴스로 도지쿠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나쁩니다. 200 마이크로그램을 찍은 곳도 나왔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어떤지 저희들이 취재해봤습니다. 각각 살펴보시죠. 먼저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서울이 189 마이크로그램. 151 마이크로그램부터는 매우 나쁨으로 분류되는데 189, 경기 196, 대전 194, 세종 231. 200이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1부터 매우 나쁨인데 뭐 하나 진짜 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벙커를 피하세요 이런 거? 광주 182, 서울, 경기, 충청, 광주, 호남 할 거 없이 모두가 안 좋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어떨까요? 76 마이크로그램부터는 매우 나쁨으로 분류를 하는데 보세요. 세종 155가 나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155. 초미세먼지 뇌까지 침투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1급 발암물질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되는 엄마들은 아기들의 그 붕붕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써놨습니다. 생화학 화생방 훌륭합니까? 어린 아기들이 외출은 해야겠는데 붕붕카는 타야겠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걱정되니까 모기장 같은 거를 둘러 씌워놓은 웃지 못할 일까지 현재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 광화문 상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화면 준비했습니다. 실상이 이 정도라는 것 여러분들 집 대문 열시면 베란다 문 여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안 좋으니까 베란다 문은 열지 마세요. 자, 현재 광화문 상공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원래 청와대가 있어야 돼요.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최악의 수치를 점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신종 용어도 생겼습니다. 피미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피미가 뭘까? 좀 귀여워요, 피미. 근데 뜻은 전혀 귀엽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해서 어디론가 간다. 피서, 피한에 이어서 이제는 피미라는 신종 용어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에이, 무슨 피미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어라고 싶으시겠지만 실제 사례자들도 오늘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피미를 떠나는 사람들 만나보시죠.
서울 약수동에 살고 계신 46세 이동수 씨는요. 지난 연휴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피미 여행을 떠났다. 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순간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유령 도시가 떠올랐다. 우리 이동수 선생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도봉구에 사시는 서울 45세 나연수 선생님. 목해지는 미세먼지로 중2 아들 건강 걱정에 부산 이사를 실제 고려 중이다.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시켜서 보내라고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와 학교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피미. 도대체 어디로 가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문가들은 태백산맥을 꼽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시뻘건 지역들 보이시죠? 서울, 경기, 충청, 호남 할 거 없이 다 안 좋은데 강원도 쪽과 특히 이 태백산맥, 백두산맥 동쪽에 강릉, 동해, 삼척 이쪽은 미세먼지의 영향이 덜하다는 거예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바람이 약해서 백두대간을 못 넘고 있고 고농도 현상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백두대간 넘어서 강릉, 동해, 삼척 이런 곳은 미세먼지가 차단이 돼서 청정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는 겁니다. 박수현 기자. 피미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무래도 바깥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좀 실내라도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길을 가다가 그럼 잠깐 어디라도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신 분들 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실제로 실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떨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제 서대문구에 있는 바깥에서 저희가 특정 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193이 나왔어요. 193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는데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바로 들어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151 마이크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바깥의 차이가 거의 없을 뿐더러 기준치, 매우 나쁨의 기준치가 75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치를 2배를 넘은 거죠. 예.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고 바깥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런 상황은 문을 계속 여닫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공기는 실외 공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내라고 해서 우리가 좀 피해서 많이 찾는 곳이 또 마트잖아요. 예. 마트 역시 측정을 해봤더니 149 마이크로그램이 나왔고요. 어허. 카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42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을 뿐더러 특히 실외보다 더 나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이 오갈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9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아니 박정아 대변인,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청, 광주, 호남까지 미세먼지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 백두대간 동쪽으로 실제로 이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피미가로. 우리 사진 쭉 보셨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 층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못 넘어서 그 백두대간 넘어가 있는 동해안가는 지금 숫자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200 마이크로그램이 가까울 때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굉장히 낮으니까 미세먼지를 피해서 피미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봤을 때 비 오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농사 짓는 거나 지금 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미세먼지에 관한 이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한지 정부가 아마 그동안 쭉 조사를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야지. 어제도 환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만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거 말고는 발표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때는 의류 건조기가 우리 혼수품의 필수품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혼수품의 제1 목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요, 문득 든 생각인데, 박용진 의원님. 예. 이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 미세먼지를 정말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들고 나온 분이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되실 때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또 몇 프로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온 국민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세먼지 대책이 있어요.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중국 요인이 한 절반, 그리고 국내 요인이 한 절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중국 관련 요인은 어쨌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중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자기 대책을 마련하겠죠. 그러나 그 부분보다도 우리 내부 대책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중국은 우리한테 미세먼지의 요인을 제공하는 참 나쁜 이웃이지만 그 좋은 사례이기도 해요. 베이징 공기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안 좋았었는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좋으냐? 약간 여러분 좀 황당한 대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베이징에서 옛날에 양꼬치 많이 구웠는데요. 양꼬치 전면 금지. 그리고 목탄과 연탄을 사용하는 석탄을 사용하는 난방 절대 금지. 그리고 다 그래서 보일러도 다 바꿨고요. 특히 베이징 인근 1000km 바깥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공장들을 다 이전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한반도에 더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강제로 뜯어서 다 내보내고 나니까 베이징도 사실은 보면 베이징 북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분지라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그 안에 고스란히 갇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나니까 베이징 공기가 서울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민주화된 국가이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어떤 반대가 좀 있더라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저는 봐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지금은 이제 감옥에 계십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과 그다음에 버스 중앙차로를 할 때요. 엄청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그로 인한 어떤 혜택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권이나 정치 지도자가 반대가 있더라도 그 반대의 여론을 좀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쩌겠어요. 이렇게 지금 답답한 미세먼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강력하고 강제적인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실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저희가 꿀팁 몇 가지를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하루 3차례 이상 10분씩 환기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꿀팁인데 요거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제가 실제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습기를 먼저 한 차례 트세요. 그 집안이 촉촉하게 되면 그 미세먼지, 공기 안에 떠있는 미세먼지가 이 가습기로 인해서 아래로 좀 가라앉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공기청정기를 돌릴 경우에 훨씬 더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개선이 된다는 꿀팁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여러분의 기관지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도현 박사님이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네, 저희 집에서도 두 가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기청정기랑 가습기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진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집에서 모든 쾌적한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김진 기자 아들 찬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저 아이는 그나마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이 막둥이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태인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미세먼지에 피해갈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 있으면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의 미세먼지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이 고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이 미세먼지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는 주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뿌였을 때 어떻게든 저희는 실내를 좀 피해 있으면 됩니다. 바깥에 나가보면은
현장에서 이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시면서 일하는 근로자, 노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에 밖에 야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방독면에 준하는 마스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노력을 다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이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대목이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 대통령께서 늘 약속하셨던 중국에 할 말을 하겠다. 이번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할 말은 반드시 합니다. 아주 오래전 역사인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말을 하는 거에 반만큼이라도 중국의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할 말을 하는 정부가 좀 됐으면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유독 중국한테는 이렇게 세게 얘기를 못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했었던 영변 플러스 알파의 베일이 오늘 벗겨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분강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용호 외무상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시죠.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So he was willing to do Yongbyon, but you wanted more than that, I assume.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We had to have more than So that. you Because needed there are mo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Including And the we uranium, brought- we- including yeah,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But we had to do more than just the one level, because if we did the one level and we gave up all of that leverage, it's been taking a long time to build.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양측이 말했던 그 지역 우리가 찾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고 이용호는 한 곳을 더 요구했다. 그 지역이 바로 분강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는 지역인지 구글 어스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구에서 분강 쪽으로 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요. 한반도 지도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한반도 지도에서 북쪽 평양 인근 영변의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분강이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는 영변 핵시설이 위치했고요. 이 분강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위성지도상에 이 지표면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지 지역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영변이나 인근 평해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분강은 위로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설마 분강을 찾아내겠어? 라고 자신감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분강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미국이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바로 분강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지하에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박수현 차장, 분강이 어떤 곳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가장 큰 핵시설 단지가 바로 영변 핵시설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옆쪽에 인근에 바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강입니다. 핵시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핵무기 한 기를 만드는데 한 20에서 25kg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 공장을 1년 정도 가동을 해야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 중에 하나인데 북한은 보통 핵시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영변은 이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위성에 찍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 시설과 핵시설을 산중에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산중에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나무 숲으로 다 가립니다. 위성에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만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위성에서 트럭의 움직임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움직임들을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내는데 미국이 이 시설을 이런 방식으로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북한에게 자 영변 이외에 다른 것인 이것도 폐기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영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또 운하륜 고농축 시설이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시설 역시 영변이랑 가까우니까 하나로 보고 이것도 폐기를 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이 이 존재를 알고 있구나 하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것은 영변과 다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영변만 폐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왔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이제 폐기를 하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원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 분강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오랜 기간 북한의 핵 활동을 추적해 왔다. 그러면서요. 분강은 영변 핵단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은 외부 탐지를 우려해서 이곳 지하에 HEU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것이 핵공장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핵미사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지하 공장인데 우리 구글어스에 봤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미국이 알아냈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딱 정상들끼리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강 얼마나 놀랐겠어요. 북한이 너무 미국에 대해서 그 정부 자산에서 좀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얕게 봤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알려진 키홀이라는 이제 정찰 유성이 있어요. 그 유성의 어떤 식별이 뭐 잡지를 읽고 있는지 아니면 신문을 읽고 있는지 사람이 그것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는 그 정도예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북한 상공, 우리나라 상공에 보면 U2 정찰기도 있고요. RC-135도 있고 또 휴민트라고 또 내부에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미국 정도의 어떤 나라라고 한다면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희 분강이라는 지역에서 원심분리기가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유. 그러면 이걸 원심분리기를 작동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게 전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근처에 발전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이것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상하다는 거죠. 당연히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단순한 이제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미국과 딜을 하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고 미국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비핵화 이외에도 뭐 당연히 분강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ICBM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생화 항무기랄지 이제 대량 살상 무기까지 같이 합해서 포함해서 믹드를 하겠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제재를 전혀 풀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트럼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시설들이 거의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미 리스트는 내지 않았지만 미국이 다 리스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협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갈 것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과연 비핵화의 의지의 어떤 바로미터, 척도로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강 폐기할래 안 할래를 물어봤던 것이다. 안 한다고 하니까 비핵화 의지가 없구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 지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인 분강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사실은 살짝 엿보였습니다. 북미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know the country very well, believe it or not. We know every inch of that. Every inch of that country, and we have to get what we have to get. 저희들이 저때 발언을 다시 들어보니까 저런 표현이 있었어요. Every inch. 매 인치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몇 미리만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Every inch마다 미국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정찰 위성 키홀 12라는 시설 때문인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키홀 12 어떤 위성인지 저희들이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키홀 첩보 위성 KH-12 정보용 총 7개 발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위성체 가격만 10억 달러 1조 1,200억이라는 거예요. 해상력이 최대 10cm 그러니까 10cm 단위로 다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뭐 차종과 차량까지 식별할 수 있다. 주야 전천후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이 키홀 첩보 위성 12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미국 측이 만든 저희가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주에서 이 키홀로 지상에 있는 것을 당겼을 때 얼마만큼 당겨지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지상 1m에 있는 거리에 50cm로 더 들어가고요. 픽셀 수 50cm, 픽셀 수 25cm, 그리고
픽셀 크기 10cm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 지나다니는 자동차 다시 한번 보시죠. 1m 50cm 25cm 더 가까이 당길수록 10cm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야, 이 정도면 어떤 차종인지까지 알 수 있겠고 저 트렁크에 뭐가 실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키홀 김현 박사님. 1조 원, 한 대당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돈값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북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첩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저 상태면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동아일보를 보고 있는지 신동아를 보고 있는지까지 분간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기사의 내용들까지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저 내용을 바탕으로 북 내부에 있는 휴민트라든지 그리고 현재 분강 지역에서 계속해서 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열 감지기 등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북한 내부에서 핵시설에 대한 위치 그리고 예. 어느 정도까지 우라늄 농축기를 숨겨놓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바로미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영변 핵시설이 있으면은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니라 불용강을 끼고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은 사실 살라미 전술을 얘기하면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인정하고 대한민국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미래 핵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 영별 핵단지를 폐기하는 건 현재 핵을 폐기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조치, 해제 조치를 하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대북 제재, 특히나 2016년도 4차 핵실험 이후로 제재됐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영변 핵실험 폐기를 나왔다라면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곳에 대한 핵시설까지도 폐기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깜짝 놀라고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가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깡통 영변 핵시설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의심을 더 확고하게 심어준 거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고 나서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는 북한은 결국 얻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남았다면 미국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게 됐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는 지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방금 많은 전문가들과 또 이제 미국의 정찰 첩보 위성의 영상 탐지 결과를 보셨듯이 북한의 비핵화의 핵심은 영변이 아니라 이 분강을 포함한 다른 여러 곳에 달렸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문가들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호 대변인, 지금 미국은 영변을 넘어서 분강까지 돼야 된다. 김정은은 분강은 폐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만 폐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는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체제였는데 그때는 연일 그 핵실험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청와대 발표, 정부 발표의 첫 시작이 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시고 정부를 믿고 일상에 전념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어제 대통령 NSC를 통한 저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갖고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듭니다. 우선은 앞서도 봤지만 분강 같은 더 위험한, 영변보다 더 위험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데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영변을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영구적인 비핵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북한이 저런 상황이라면 좀 더 강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핵화 견인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김정은은 핵포기 못하겠다고 하는데 도로,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까지도 포함하여 남북 경협 미국에 가서 설득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나오기를 바라는 이쪽 진영인지 아니면 절대 핵 포기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이쪽 진영인지 어제 여쭤본 것처럼 오늘 또 여쭐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디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박용진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보 당국이나 우리 국정원으로부터 분강이라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하신 건가요? 저는 뭐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 실험을 7차, 8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도 더 이상 발사 시험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단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도발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있는 국면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응이라고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발사하는 걸 지켜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실험과 도발이 있지 않도록 통제하는 속에서 더 어떻게 상황을 진전시켜 나갈 건지가 고민인 거죠.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난 게 깜놀 대화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최종적 타결을 하기 위해서였고 최종 서명 문서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볼턴이 문제 아니냐, 혹은 그의 맞상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 내 강경파 혹은 최선희 이들의 어떤 강경 날선 대화나 이런 틀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해서 다 했었던 것을 최종 사인만 남겨놓고 양국 지도자의 사인만 남겨놓고 갔다가 그것이 다 그냥 산통에다 깨져버리는 방식으로 가느냐, 납득되지 않는 외교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랐지,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 별로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강이 포함됐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합의문까지 초안이 만들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분강을 제시하지 않고 이전에 제출한 미국의 협상 당국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대하게 좀 더 찬찬히 상황을 좀 분석해 봐야 되지, 무조건 미국 쪽의 일각의 한두 명의 이야기만 듣고서 상황을 그냥 우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그냥 단순하게 핵실험만 하지 않아도 자기들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거라고 하는 단순한 오판을 했었다면 그런 오판은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도 북이 핵을 계속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화가, 북미 대화가 타결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환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라고 그것을 또 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외교적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요구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고민이 지금 시작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청와대에 물어보고 싶어요. 분강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청와대는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 있다면 이 분강이라는 지역이 지금 미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핵시설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영변만 없으면 정말로 비핵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판단하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꼭 물어볼 예정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상한 조미료통. 야, 이거 제가 먹거리 파일 하면서 식당들마다 조미료통 있나 없나만 보고 다녔는데 이번 마약 수사에서 조미료통이 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버닝썬의 한 의혹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승리 씨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 씨가 이른바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의혹의 시작은 바로 이 카카오톡 대화 캡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 카카오톡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2015년 12월 6일 오후 11시 38분. 이제 승리라는 분이죠. 승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톡이 시작됩니다. 여자는 뭐뭐뭐 하는 애들로 라고 승리가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내가 지금 땡땡하는 여자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자 2명 오면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승리가 직원 김 씨에게 B 씨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해서 여자애들을 부르라 라고 지시를 하는 이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자 남성 2명은 호텔방으로 보냈다라는 직원의 보고 내용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카톡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그런 카톡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서명과는 달리 권익위에 이 카톡 내용 전부 일체가 제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병현 박사님. 네. 성접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카카오톡의 대화인데 경찰이 아닌 권익위가 이 카톡 일체를 확보했다고요? 누군가가 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카톡을 제보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 쪽에서 공개가 됐고 당시 YG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작됐다라고 전면 부인합니다. 그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승리 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건데 승리 씨는 또 과거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내용은 극히 일부일 뿐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경찰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을 것 같이 의심되고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서 원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경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믿지 못해서 권익위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카톡 내용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15년도의 대화입니다. 15년도에 승리 씨 같은 경우는 버닝썬에 본인이 몸을 조금 담기는 했을 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버닝썬의 실제 지분을 갖고 있는 유리홀딩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는 승리 씨와 저 대화에 나오는 유모 씨가 함께 나눈 대화들이 있는 것이고 외국의 투자자를 아레나라고 하는 클럽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여성들을 흔히 말하는 성접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대화. 여기에 승리 씨가 깊게 대입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닝썬에 대한 모든 의혹들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오고 결국은 여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모든 의혹들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카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과연 이 카톡의 원본을 어떻게 수집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경찰을 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김광석 변호사님 분명히 이 카톡 내용이 공개됐고 이 승리 씨 측에서는 그 카톡은 조작된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왔을 당시에 그 직후에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카톡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 그때 당시 경찰 설명만 들으면 있지도 않은 카톡 내용을 누군가가 허위로 만들었구나 라는 인식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권익위에 그 카톡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번일성과 관련된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김모 씨 이제 폭행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경찰이 굉장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승리 씨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도 끌려가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승리 씨가 이제 갑자기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경찰이 조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톡 관련된 뭐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뭐 마약과 관련된 부분 또 이전에 유리홀딩스가 버닝썬의 대주주인데 그러면 유리홀딩스가 공동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관계, 자금 추적 그리고 승리 씨가 과연 버닝썬의 실제 소유주냐 아니냐 그 부분은요. 계좌 추적하면 간단히 나타나요. 거기서 번 돈을 분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분배받았으면 실제 소유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내사에 있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씨가 나 출두해서 조사 받겠다 보니까 조사 받아라 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한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경찰에서는 그 캡처 자체에 대해서 YG 측에서는 이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조작된 걸 주장을 했어요. 만약 권익위에서 원본이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됐으면 이 카톡은 믿을 수 없다. 조작됐는지 원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아마 배척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권익위에 제보한 거에 의하면 아마 그 원본 자체에 성매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찰과 유착 관계된 그런 대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카톡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 자체는 사실은 경찰에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저렇게 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경찰 되게 치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이제 경찰의 어떤 유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경찰에 그걸 제출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유야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권익위에다 제출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 이 제출 어떤 경위랄지 동기 이것만 봐도 경찰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버닝썬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을 좀 더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 실력을 좀 발휘해야지 이걸 아껴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을 빼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버닝썬과 관련해서 특히 마약 유통 의혹과 관련해서 먼저 번에 경찰에서 그렇게 수억 원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할 리가 있겠느냐 버닝썬 수사 담당자가 직접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수사에 어떤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지도 생각이 없다.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강남서 관할에서 일어났고 강남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검찰이나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겨우 서울지방경찰청 이제 광역수사에서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요. 근데 경찰과 관련된 유착관계를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들이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되면 이제 경찰이 굉장히 치욕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의식을 한 나머지 수사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성접대, 성폭행, 마약, 버닝썬, 그리고 오늘은 조미료통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박수영 기자, 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 자택에서 수상한 조미료통이 나왔고 그 조미료통 안에 담긴 물질을 지금 정밀 분석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문호 대표 집을 조사를 했더니 조미료통이 있었던 거죠. 이 조미료통에 흰색 분말이 있었는데요. 조미료통에 든 흰색 분말 같은 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고향의 맛입니까? 뭐 고향의 맛이거나 아니면 뭐 소금, 설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육안으로 봐도 그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문호 대표한테 물었더니 이문호 대표가 수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수면제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조미료통에 수면제가 든 게. 조미료통에 누가 수면제를 담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조사를 의뢰했고요. 또 이문호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마약 검사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게 입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집에 넣어놨다는 거 보면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버닝썬의 MD죠. 바로 애나 씨 같은 경우에도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검정색 비닐봉지가 나왔죠. 예. 그 비닐봉지에 흰색 분말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라고 했더니 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제다, 네. 세제다, 수면제다. 그러니까 세제, 수면제를 왜 거기에 보관하느냐고요. 이문호 대표 경찰 조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2천만 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2천만 원 알고 계십니까? 경찰한테 2천만 원 내신 거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투하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그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마약 투하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승리도 알고 계셨습니까? 승리도 2천만 원 알고 계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인정하십니까? 마이크 2천만 원 인정하십니까? 저희 채널의 후배 기자가 끝까지 짜작하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말이에요. 29살에 이 대표 팔라완에서 승리의 6억 원 초호화 파티를 같이 기획했던 승리의 친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이 모든 것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제일 아쉬운 건 사실은 초동수사 단계예요. 저희가 쭉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그 경찰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경찰도 무언가가 구린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버닝썬 다 내부 없어졌죠. 그다음에 지금 29살 먹은 이문호 대표 자택에서 이런저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귀가하면서 조사받고 있죠. 나머지 관련자들 뭐 어제 경찰 백브리핑 얘기 들어보면 이것저것 조사를 다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게 많고 심지어는 그래서 제보자도 경찰에 제출 안 하고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요. 급기야. 그리고 차 안에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던 이모 씨도 이제 와서는 말을 바꿔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 중요한 제보자를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은 신변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었기에 이제 와서 그 중요한 그 진술을 바꿀 정도로 이 나쁜 범행이 있었다면 그 범행 주체들과 주체들한테 다시 한번 협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진술을 바꾼 거라고 제보자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놔뒀는지 경찰은 이참에 명예를 걸고 조직의 운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만 글쎄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박윤진 의원님, 네. 불법 저지른 사립 유치원만 강경하게 하실 게 아니라, 또 미국 국회의원이시니까, 또 민주당 대표하니까, 이런 경찰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국회에서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저는 참 이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어디 딴 나라 외국의 이야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낯설어요. 예. 솔직히 나오는 모든 소재와 스토리가 낯설고요.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뭐 유명 나이트클럽 이런 클럽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그것에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 연루설 이 자체가 그냥 영화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영화들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광수대가 들어가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가 또 오고 가고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한 민낯이라고 보는데요. 글쎄 뭐 국회가 나서서 할 이야기보다는 국회가 수사당국이 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사건을 제보하는 제보자 측으로부터 이렇게 불신받느냐.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권익위는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판결해주는 위원회예요. 그렇죠. 무슨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람을 면담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도 않은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엄정하게 해줄 거라 경찰보다는 이렇게 믿었다면 대한민국 경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3월 국회가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 예. 드디어 열리는데요. 그러면 경찰을 피감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안위원회에서 관련한 조치 보고를 받고 또 경찰에 따질 것을 분명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 황교안 대표, 이정미 대표, 그리고 김수현 씨와 지드래곤, 그리고 웬 우주 캠프 기지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며 우주 굴기 포부의 원대한 꿈을 실현 중인 중국이 다음 목표를 화성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과학자들의 연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한화로 약 250억 원을 들여서 중국 서부 칭하이성 풍야 지역에 가상의 화성 캠프를 세운 겁니다. 이 지역은 지구의 화성, 지구에서 가장 지구 같지 않은 곳이라고 불릴 만큼 황량한 고원지대로 풍광 기후 등의 환경이 화성과 매우 유사. 화성 환경을 본뜬 53,330제곱미터 규모의 상당히 넓죠? 가상 화성 캠프는 최대 1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화성 탐사선의 착륙시설과 여러 개의 텐트, 수용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화성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달 뒷면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주 탐사에서 우리는 늦게 출발했지만 그 출발점은 앞섰다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박수영 기자, 이게 중국의 우주 굴기가 상당합니다. 특히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보냈던 그 중국이 이번에는 화성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화성 기지를 이제 중국에 이렇게 딱 세운 거잖아요. 대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우주 굴기,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뚝 선다 이런 얘기죠. 사실 우주라고 하면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죠. 양국이 누가 먼저 달에 먼저 사람을 보내느냐, 뭐 위성을 누가 먼저 쏘느냐, 많이 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가세를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로켓을 가장 많이 쏜 나라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벌써요? 네, 그만큼 예. 중국이 이 우주 프로젝트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성과도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아픔도 겪었지만 성과도 있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달 뒷면을 처음으로 가서 거기 사진도 찍고 파노라마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홍보에 힘입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우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이미지의 일환으로 영화도 제작이 됐는데요. 바로 되게 중국인들이 주축이 된 SF 영화가 올해 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제목이 유랑지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지금 나오는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태양이 없어졌어요. 태양이 완전히 이렇게 수명을 다해서 폭발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위치를 우주 끝으로 옮긴다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우주 끝으로 옮기게끔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 비행사들, 우주선을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이 지구를 구한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가 보면 미세먼지나 좀 해결하지. 헐리우드에서도 보면 이 미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우주를 구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에 맞서서 중국인들이 우리가 전 세계로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그 수익이요 15일 만에 무려 6,7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 인기에 힘입어서 와,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고 나서겠다라는 그런 애국심도 굉장히 고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야, 중국에 보니까 SF 영화 제작 실력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그 우주를 굴기하는 그 기술력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무수히 많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좀 일단 먼저 없애고 나서 우주를 구하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성추행 논란과 또 거짓말로 곤욕을 치르며 현재 법정 공방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의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해서 이번에 논란입니다. 방송 타이틀은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가 16,000원인 김경수 전 지사의 저서를 무려 4,000원이나 비싼 2만 원에 공동 구매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유튜브 시청자 중 한 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자 정봉주 전 의원은 수익금은 인쇄 형태로 김 지사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김 지사 측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경수 지사의 서적을 갖고 후원금 장사를 하고 있다. 웃돈 얹혀 팔아서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작정한 거냐라는 등의 비판이 분분한 상황. 일단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변호인단을 꽤 능력 있는 사람들 꾸리다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척 많이 듭니다. 전에 나왔던 책을 조금 개정해서 이 책을 판 수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좀 충당하자. 온라인에서 산다든지 해도 도움은 되는데 그때 도움은 미미합니다. 저희가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을 해야 돼요. 정가가 16,000원인데 정봉주 저 계좌로 한 권에 2만 원 정도 책정했고 돈을 넣고 아니 김배윤 박사님 자기가 뭔데 이 김 전 지사의 책을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랑 얘기는 된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가던 방송인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서려고 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사건으로 굉장히 좀 공경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아직 떠오르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게 누구인지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책 얘기만 잠깐 하면요. 정가가 16,000원이래요. 근데 거기에 4,000원을 웃돈을 얹어서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발송비 등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에게 인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의 책은 온라인에서 사든 오프라인에서 사든 정봉주 전 의원에 뜻에서 공동구매하든 들어가는 인세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16,000원짜리 책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대형 서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실제로 출판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서점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니까.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책을 떼어서 정봉주 의원이 팔게 되면 거기서 서점이 가져갈 돈을 그럼 김경수 지사가 갖고 갑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남는 이익금을 김경수 지사의 변호사 비용으로 주게 되면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진짜 이해하고 김경수 지사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엄연히 법이 있는데 도서 가격 정찰제라는 게 있잖아요. 김광석 변호사님. 정치자금법 위반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그 전에 가기 전에 16,000원짜리 책을 2만 원에 공동구매한다는 거 이거 도서 정찰 가격 그 위반도 아닙니까? 아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책을 팔려고 하면 그 본인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 판매업도 등록을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할 거예요. 그것도 예. 더군다나 이제 도서 정찰제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또 처벌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본인의 어떤 저게 노이즈 마케팅인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있어서 진심이 담긴 건지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014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에 하면 형사 재판이 정치 활동과 관련된 범죄고 또 정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갖다가 기부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명백히 김경수 지사의 어떤
현행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도서를 판매를 하는데 판매에 대해 이런 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김경수 기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책을 좀 많이 구입하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러면 인세가 이제 김경수 지사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책을 파는데 자기 계좌로 돈을 넣어라. 자기 계좌로 돈을 넣어라. 네, 그 부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법적인 걸 물론 뭐 검토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그런 친분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좀 많은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지금 위반할 수 있는 법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세 번째 악플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한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이 성실한 군 생활로 병장에 조기 진급했습니다. 야, 이거 병장 조기 진급은 웬만해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데 조기 진급 대상자, 우수한 실적이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병사 중에 10%에 한해 정해진다고요. 단 복무 일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수현은 입대 전 첫 신체 검사에서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도 재검을 신청해서 1급 판정을 받고 조용히 입대해 이미 한 차례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는 김수현의 성실한 군 생활에 누리꾼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조되는 빅뱅의 지드래곤 진급심사에서 탈락한 후 동기들보다 2달 늦게 진급한 것이 알려져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격, 체력 측정 등을 통과하지 못한 지드래곤은 2달 후 자동 진급이 돼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데요. 한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그러니까 본인이 좀 군을 일찍 제대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조기 전역설까지 현재 제기된 상황입니다. 박소영 기자, 이 지드래곤과 김수현과 지드래곤 씨 너무 행보가 엇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었죠. 진급이 누락돼서 왜 누락이 됐나 봤더니 복무기간 364일 중에 무려 109일을 부대 밖에서 보낸 사실이 알려졌고요. 진급이 누락된 것은 부대 밖에 있다 보니까 이 체력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체력 측정을 제때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있는데요. 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이 지휘관이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군 생활에 문제가 있고 군대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군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심의를 신청을 해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요. 지드래곤 씨는 여기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제대는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니고 그냥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부적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정말 안 좋거나 심신 장애가 있거나 막 이럴 때에 한정적으로만 되는 경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드래곤 씨가 과연 이 정도의 심의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준 씨인데요. 이준 씨 같은 경우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제때 좀 이르게 전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김수현 씨와 지드래곤 씨의 또 복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악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취임 인사차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예방한 황교안 대표에게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굴복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겁니다. 황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응수했는데 어떤 말이 오고 간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좀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0분 환영사를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서로의 아픈 구석을 건드린 두 당 대표의 모습. 한편 지난해 11월 소득주도 성장 부진 등의 문제로 사실상 경질된 장하선 전 정책실장이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됐어요. 외교 경력이 전무한 학자 출신 주중대사 내정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한중 교역 보건과 사드 문제 등으로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단지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인사가 최선이었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돌려막기 인사, 보훈 인사라는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박정하 대변인, 어제 그 황교안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파박 불꽃이 튀었어요? 일단은 글쎄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서는 이게 상견례 짤인데 저렇게까지 10분 동안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 환영을 열렬히 하셔야 되는지 잘 이정미 대표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듣고만 계시다가 또 10분 환영사라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또 뭐 드루킹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이렇게 간단치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떻게 그 자유한국당 내 착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수 야당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무튼 잘 헤쳐나가서 좀 제대로 된 야당을 좀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보통 저런 자리에요. 대변인 우리 예전에 배석하죠. 해볼 때 배석할 때 보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서로 덕담 나누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은 받아 쓰려고 생각합니다만 하는 척이지 아무 받아 쓸 말이 없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런 정도로 하거나 과거의 자신들의 인연 이런 거를 이렇게 그 국민들 앞에 내세우면서 잘 협력해 가겠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예, 저렇게 현안 문제를 놓고서 설전이 오고 간다는 게 약간 저는 좀 뜻밖인데요. 원래 저런 말씀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나서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이제 똑바로 처리하는지 보겠어요. 드루킹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는 국민들 보시지 않는 데서 하시는 건데 저는 두 분이 그런 걸 잘 아실 분들이 저렇게 날카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긴 하고요.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잘 덕담 나누셨죠? 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총리들끼리.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고수일수록 그리고 정치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덕담 나누는 자리와 날카롭게 나를 세워야 될 자리를 서로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이 장하성 전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 관광 금지 문제를 정상화하고 미중 통상 분쟁에 가장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했다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김 박사님,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미세먼지로 중국이 할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하성 실장을 대사로 보내서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 4강 대사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 정부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장수 주중대사, 권영세 주중대사. 사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돌려막기에 대한 인사로서 4강 대사를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늘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야당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목 놓아 외쳤던 비판의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그렇게 비판했던 야당은 지금 여당이 돼 있고요. 장하성 실장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이제 곧 좋아질 거라고 했던 경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중국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로 이제 곧 중국과 한국 관계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대통령이 약속한 미세먼지 문제 확실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으면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부분들 한번 정말 청와대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30년 넘게 산동네 오지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아르헨티나 남자 간호사입니다. 63살의 테오필로 카리 씨 만나보시죠. 저렇게 산골 오지 마을까지 이 남자 간호사가 출근을 하려면 해발 3,200m 산동네 걸어서 5시간까지 걸린다고요. 그런데 저 동네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기 때문에 산동네 주민 65명인데 이 간호사가 출근을 안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특히 한 임신한 여성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간호사 테오필로 카리 씨가 아기를 무사히 받았고 엄마도 건질 수 있었다고요. 그 뒤로 매일같이 왕복 10시간이 걸려서 저 산동네를 출퇴근하는데 벌써 나이가 63살이라 은퇴를 해야 되는데 허리도 다쳤는데 은퇴를 하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은퇴를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간호사나 의사분이 있다면 제발 저기에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